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손끝에 구독이라는 씨앗을 심고 좋아요라는 햇살을 비춰주시면 제 이야기가 무럭무럭 자라 여러분의 안방까지 큰 기쁨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10살 난 민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더랍니다. 민수의 집은 원래 화목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가실 때면 어머니 정화는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 된장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새, 그리고 밥 짓는 구수한 김이 낮은 초가 지붕을 타고 하늘로 오르면 마을 아낙네들이 저 집밥 냄새가 제일 구수하다고 했더랍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등에 엎여 논두렁을 걷다 잠이 들곤 했고, 잠결에도 어머니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지요. 그 웃음소리, 그 온기, 그 냄새가 민수에게는 온 세상이었더랍니다. 그러나 몹쓸 병마가 아버지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웃음소리는 서서히 끊겨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침 몇 번이었지요. 아버지는 바람을 좀 맞았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급기야는 밤마다 온 방이 흔들리도록 끊이지 않는 기침 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고, 민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꼭 감은 채 귀를 막았지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그 기침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아버지의 몸속을 조금씩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려 어린 민수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약탕관 끓는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뿌리인지 껍질인지 모를 온갖 것들이 낡은 뚝배기 안에서 검붉게 졸아들고, 그 쓴내가 창호지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방 안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낡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파르르 떨리며 민수의 여윈 뺨을 후려쳤습니다. 방바닥은 아무리 아랫목을 닳궈도 금세 아버지의 손끝은 언제나 얼음처럼 시렸지요. 아버지는 뼈만 남은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힘겨웠지요. 손가락 끝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다 힘없이 요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지요. 한때 묵직한 낫을 쥐고 벼이삭을 베어내던 그 손이 이제는 어린 민수의 손 안에서 손뭉치처럼 힘이 없이 놓여 있었더랍니다. 민수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아버지가 아실까봐 일부러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지요. 그런 민수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은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진돌이었답니다. 진돌이는 여느 짐승과는 달랐습니다. 덩치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서면 어깨까지 올라오는 늠름한 몸집이었고, 털은 눈이 부실 만큼 새하얀데 귀끝만 살짝 잿빛이었지요. 눈망울은 호박색으로 영롱했는데 그 안에는 짐승이 가질 수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근심 같기도 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진돌이는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부터 방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약탕관을 들고 드나들 때도, 민수가 우물에 물을 길어올 때도 진돌이는 꼭 그 문 앞에 엎드려 코끝을 들이밀고 방 안의 냄새를 맡았지요. 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 밤이면 진돌이는 가만히 일어나 방문에 코를 대고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짖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그저 그 작은 소리 하나로 온 집안의 고통을 함께 앓는 것 같았지요. 마을의 권세가인 최선비가 처음 민수네 집 앞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가 자리에 누운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더랍니다. 최선비라 하면 마을에서 학식 높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간 위에는 언제나 비단으로 만든 술이 달렸고 도포 자락은 계절이 바뀌어도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었지요. 서당 훈장 노릇도 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그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더랍니다. 그러나 민수의 눈에는 최선비의 눈이 항상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인의의 질을 들먹이면서 눈은 언제나 남의 것을 저울질하는 상인의 눈빛이었거든요. 최선비가 민수네 집담 너머로 기웃거리던 날, 진돌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민수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어 방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어린 민수는 왜 진돌이가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민수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진돌이의 눈망울에는 앞날의 비극을 예견한 짐승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무거운 슬픔이 이미 서려 있었다는 것을요. 최선비가 처음 들이민 것은 비단보에 싼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아, 이것 좀 보시오. 이웃으로서 병문안을 왔소이다. 이 귀한 약재가 기력을 회복하는데 그만 일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솜으로 나를 감춘 칼날처럼 겉으로는 온화하고 속으로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정화는 사양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최선비를 사랑방으로 들였습니다. 그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민수는 느꼈습니다. 약탕 냄새 속에 낯설고 기름진 무언가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최선비는 방 안을 한번 쭉 둘러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허허, 병이 이렇게 깊었구려. 이러다 봄이 오기 전에 어찌 되실지 모르겠소. 약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댁 형편이 걱정이 되어서 말이오. 내 그 형편을 모르는 바 아니니 이 최가가 당분간 도움을 드리리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아버지, 약 한 첩 지어오기 위해 이미 쌀독을 반이나 비워놓은 정화에게 그 말은 사막에서 만난 샘물 같았지요. 정화는 두 손을 모아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돌이만은 달랐습니다.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던 진돌이가 그 순간 소리도 없이 일어나 최선비 쪽을 향해 코를 낮추었지요.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저 그 맑은 호박색 눈망울에 차고 서늘한 빛을 담아 최선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선비는 그 눈빛이 불편했는지 옷자락을 여미며 돌아섰더랍니다. 그날 이후 최선비의 하인들이 종종 민수네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흘끔흘끔 담 너머를 들여다보고 논밭의 넓이를 재는 듯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밤낮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돌이도 보았지요. 진돌이는 그들이 지날 때마다 낮은 자세로 담 쪽을 향해 걸어가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더랍니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밭의 볏짚이 거치고 메마른 가지 끝에 눈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최선비는 종이 몇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병문안 보따리도 없었지요. 그저 종이와 붓, 그리고 그 비단 도포 자락만을 들고 왔습니다. 정화 씨,
그동안 도와드린 약값과 식량값을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셨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소. 네,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지요. 자,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이에는 민순의 논밭 한 떼기가 최선비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지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민순의 논밭 전부를 담보로 잡는 계약서였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것이었지요. 최선비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집의 논밭을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약재 한 보따리로 정화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정화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요. 이미 기울어진 가세의 논밭까지 빼앗기면 다가오는 봄에 씨앗 한 톨 뿌릴 땅이 없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손을 써놓은 최선비 앞에서 정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구장도 모두 최선비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손에는 핏줄이 도드라졌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주먹은 힘없이 풀렸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킬 뿐이었지요. 진돌이는 그 순간 민수의 발 곁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널쩍한 혀로 민수의 손등을 살며시 핥아주었지요. 뜨겁고 축축한 그 감촉이 민수의 손끝에서부터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짐승이건만 진돌이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민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게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삭풍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거칠었더랍니다. 초가지붕의 지피 한 움큼씩 뽑혀나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창호지는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해 찢어진 끝이 파닥파닥 퍼덕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방 안에는 사그라든 군불 기운만이 방바닥 한쪽에 겨우 남아 있었고 아버지의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고 얕아졌더랍니다. 정화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아버지는 흐릿하게 눈을 뜨더니 정화를 보고 민수를 보고 방 문 앞에 코를 들이밀고 낑낑거리는 진돌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이셨지요. 민수야.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끼고 벌떡 일어나 아버지 곁에 바짝 붙었지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민수의 이마 위에 얹혔지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더랍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 하셨지요. 입술이 몇 번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말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민수의 이마 위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정화가 낮게, 아주 낮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인지 바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낮은 소리였지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도 얼어붙어 버리는 것 같았지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마당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지요. 2명, 3명. 점점 더 많은 발소리가 마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쇠망치가 대못을 때리는 듯한 거친 발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민수의 심장은 오그라들었습니다. 진돌이는 방문 앞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낮은 자세로 털을 곤두세우고 그 호박색 눈망울에 서늘한 빛을 담아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선비였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을 여미고 방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의 마지막 온기마저 빨아들이는 것 같았지요. 그의 뒤에는 장정 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더랍니다. 이제 됐소이다. 빛도 비지거니와 이 집 세간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려. 정화 씨, 나를 따라오시오. 정화는 아직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선비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른 자리에 남은 소금기처럼 허옇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금 전에 알고 있소이다. 그렇기에 지금 데리러 온 것 아니겠소. 최선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했지요. 그의 눈은 정화의 얼굴이 아니라 방 안 한쪽에 쌓아둔 쌀독과 농 위의 작은 함을 훑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끊긴 지 채 반 식경도 안 되었건만 이 사내는 이미 이 집을 자기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게지요. 정화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물려준 작은 비녀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최선비의 하인이 앞으로 나서며 팔을 낚아채는 순간 정화의 손에서 비녀가 굴러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가느다란 소리와 함께 엄마. 민수가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장정의 팔에 매달렸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랑잎이 태풍에 맞서는 것과 다름없었더랍니다. 장정은 귀찮은 듯 팔을 한번 휘저어 민수를 방 한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수는 농에 등이 부딪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척추를 타고 오르는 통증이 눈물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돌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경고도 없이 진돌이는 민수를 내동댕이 친 장정의 팔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돌이는 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장정의 발 앞에 온몸을 낮추어 가로막아 섰지요. 털을 끝까지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그저 눈빛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고 장정은 그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선비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 한 마리가 어디서 설쳐. 내 나중에 저것도 처분하겠소. 정화는 끌려가면서도 몸을 비틀어 민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민수를 향해 뻗었지요. 그러나 그 손은 닿지 못했습니다. 장정의 소나귀에 잡힌 어머니의 고운 손목이 붉게 멍들어가는 것이 민수의 눈에 또렷이 보였더랍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수는 방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요 위에 차갑게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사그라진 군불 냄새와 식어버린 약탕관 냄새만 남아 있었지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비녀 하나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그 비녀를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삼키며 어깨를 들썩이며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울었지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인지 어머니를 빼앗긴 분노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인지 민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진돌이가 민수의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수의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핥기 시작했지요.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콧김이 민수의 차가운 뺨에 닿았고 부드러운 혀가 소금기 가득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진돌이의 눈망울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더랍니다. 짐승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민수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이 하얀 개는 주인을 잃고 어미를 빼앗긴 어린 소년이 오늘 밤 어떤 슬픔 속에 잠겨야 하는지를 짐승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던 게지요. 정녕 미물이 사람보다 낫단 말입니까? 마을 사람 하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낙네들은 최선비의 눈치를 보느라 고개를 돌렸고 서당 아이들은 민수네 담 앞을 지나면서도 모른 척 빠르게 걸어갔지요. 차가운 방 안에서 차가운 아버지 곁에서 오직 진돌이만이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진돌이는 민수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제 뜨거운 몸으로 민수의 등을 덮였지요. 밤새 불어닥친 삭풍은 창호지를 찢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진돌이의 온기는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혼자가 아닌 밤을 보냈더랍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최선빈의 집 부엌대기로 팔려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최선빈의 집 앞으로 찾아갔지요. 쪽문 앞에 서서 안쪽을 기웃거리던 민수에게 마침 지나가던 아랫마을 안악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어미는 이미 남쪽 나루터로 팔려갔다더구나. 먼 바닷가 쪽으로 가는 배에 실렸다고. 안악은 그 말만 남기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못이 박힌 것처럼 서 있었지요. 남쪽 나루터, 배, 먼 바닷가. 그 말들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고 또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선비가 쪽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더니 그 매끄러운 얼굴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지요. 내 어미는 이미 떠났다. 억울하면 돈을 가져오너라.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볍고 태연했습니다. 마치 지나가다 날씨 이야기를 꺼내듯 이 소년의 어머니가 팔려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최선비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민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수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에는 온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을 뒤 언덕 차가운 무덤 아래 누워 계셨지요. 어머니는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남쪽 나루터가 어디인지, 거기서 어떤 배를 타셨는지, 그 배가 어디로 향했는지 민수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며칠을 민수는 알아누웠습니다. 배고픔이 창자를 쥐어뜯었습니다. 쌀독은 진즉에 비었고 광에 남은 먹을 거라고는 쭈그러든 고구마 몇 덩이뿐이었지요. 그마저도 이틀이 지나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허기는 처음에는 속이 쓰리고 쥐어짜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손발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노랗게 흐려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위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마당에 쌓인 눈이 방 안까지 파고드는 듯한 한기가 뼈마디를 부러뜨리는 것 같았지요. 이불을 뒤집었어도 이가 딱딱 부딪히고 발끝은 감각이 없어지다 못해 타는 것처럼 쓰렸더랍니다. 그때 민수를 살린 것은 바로 진돌이었습니다. 진돌이는 어디선가 먹을 것을 구해왔더랍니다. 어떻게 구해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잡아왔는지, 마을 어느 집 뒤란에서 찾아왔는지. 다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민수의 곁에 들쥐 한 마리와 작은 고라니, 뼈다귀가 놓여 있었지요. 진돌이는 그것들을 민수 앞에 내려놓고 물러서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먹어라 하고 말하는 듯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고마운 일인지 판단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더랍니다. 어머니를 찾으려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진돌이는 차가운 민수의 발을 제 뜨거운 혓바닥으로 핥아 주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발목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핥아 올라오는 그 혀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발에 피를 돌게 했지요. 그리고는 긴 털로 민수의 몸을 감싸 덮었습니다. 진돌이의 털은 눈처럼 새하얗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운 구들장 못지않았더랍니다. 뜨겁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민수의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쿵, 쿵, 쿵. 살아있다는 그 소리가 혼자라는 공포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의 따뜻한 콧김이 민수의 마른 뺨을 적실 때 민수는 눈을 감고 생각했지요. 엄마는 살아 계실 것이다.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 생각 하나가 민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랍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낡은 지팡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두신 땀 냄새와 들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저고리 한 벌을 품에 안았지요. 저고리는 닳아서 팔꿈치 쪽이 얇아졌고 기세는 어머니의 손때가 곱게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코에 대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지요. 부뚜막 연기와 된장 냄새와 그 무엇보다 진한 어머니만의 살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그 냄새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지요. 그리고 진돌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집신 바닥이 눈에 푹푹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지요. 고개를 돌아보니 텅 빈 초가집이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새끼를 꼬시던 툇마루, 어머니가 매일 아침 물을 길어오던 우물, 민수가 진돌이와 함께 뒹굴던 마다, 그 모든 것이 눈에 덮여 희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더랍니다.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는 코를 높이 들어 공기를 가르며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민한 코가 어머니의 저고리 냄새를 맡았는지 진돌이의 꼬리가 단단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귀는 파르르 떨리며 사방의 소리를 살폈지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 뚜벅뚜벅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 길고도 처절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더랍니다. 고향 마을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수십 날이 지났더랍니다. 민수의 집신은 벌써 몇 켤레나 달아해졌습니다. 처음 신고 나선 집신은 열흘도 못 버티고 발바닥이 뚫려버렸지요. 두 번째 집신은 까마귀, 고개를 넘다가 바위 틈에 걸려 앞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 번째 집신을 삼을 때는 진돌이가 옆에 앉아 민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수의 손가락 끝에는 짚을 꼬느라 생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추위에 튀어 실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그 손을 핥으려 했지만 민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거두며 집신 삼는 일을 멈추지 않았더랍니다. 발바닥은 이제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갈길을 걸으면 발바닥이 불에 달군 듯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웬만한 자갈도 언 땅의 날카로운 흙덩이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발은 길을 걸으면서 길을 닮아가고 있었던 게지요. 그러나 엄마가 팔려 가셨다는 남쪽 나루터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이 하나 끝나면 또 산이었고 고개를 하나 넘으면 또 고개였습니다. 계곡을 건너면 또 다른 계곡이 앞을 막았고 나무꾼도 다니지 않는 외진 산길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날은 진돌이의 코를 따라 걸었습니다. 진돌이는 남쪽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귀신같이 알았고 해가 기우는 방향을 보며 방향을 잃지 않았지요. 어떤 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한 채 산속만 걸은 날도 있었더랍니다. 그런 날이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민수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둠이 오면 짐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산속에는 멧돼지와 살기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이 드문 깊은 골짜기에는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말도 들었더랍니다. 하지만 막상 두려운 것은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밀려오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목소리, 민수를 부르던 그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가.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더랍니다. 민수는 나무 밑동의 등을 기대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진돌이가 다가와 제 부드러운 배를 민수 쪽으로 내밀었지요. 민수는 진돌이의 목을 끌어안고 그 따뜻한 배에 귀를 댔습니다. 쿵, 쿵, 쿵. 진돌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민수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지요.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진돌이는 민수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는데 그 긴 밤 동안에도 귀만은 쫑긋 세우고 있었더랍니다. 짐승 한 마리가 근처를 지나갈 때면 귀를 살짝 들어 소리의 방향을 확인하고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다시 조용히 귀를 내렸지요. 잠든 민수를 지키는 그 하얀 등이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더랍니다. 하루는 민수와 진돌이가 험하기로 소문난 까마귀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나이 든 나무꾼이 일러주었지요. 얘야, 그 고개만은 조심하거라. 워낙 높고 깎아지른 듯해서 무거운 짐을 진 어른들도 중간에 기어서 오른다고 하느니라. 까마귀가 산다는 건 그만큼 험해서 사람이 드물다는 말이야. 조심해라, 조심해. 나무꾼은 그 말을 남기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지요. 하지만 막상 까마귀 고개 아래 서보니 나무꾼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더랍니다. 바위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고개라기보다는 절벽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지요. 올려다보면 목이 꺾일 만큼 가팔랐고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위 옆으로 겨우 발 하나 들어설 만큼의 좁은 비탈뿐이었습니다. 그 비탈 아래로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낭떠러지 밑에는 겨울 계곡물이 희멀건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가고 있었지요. 진돌이가 먼저 올랐습니다.
내 발을 바위 틈새에 박고 몸을 낮추어 조심조심 위쪽으로 올라가는 진돌이를 보며 민수도 따라 올랐지요. 처음에는 손으로 바위를 짚어가며 천천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 중턱을 넘어서자 바위가 얼어붙어 있었더랍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이 새벽 추위에 얼어 바위 표면이 유리처럼 미끄러운 것이었지요. 손으로 짚으면 손이 미끄러지고 발로 디디면 발이 삐죽 미끄러졌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짚신 바닥이 옆으로 쭉 미끄러졌지요. 민수의 몸이 비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이 바위를 잡으려 했으나 얼어붙은 표면에서 허무하게 미끄러졌지요. 낭떠러지가 아래에서 입을 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그 찰나였습니다. 진돌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진돌이는 미끄러지는 민수의 옷자락을 입으로 낚아챘지요. 이빨이 천을 깊이 물었습니다. 진돌이의 네 발이 얼어붙은 바위 위에서 버텼습니다. 발톱이 바위 틈새를 파고들었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민수의 몸이 허공에 반쯤 걸린 채로 흔들렸습니다. 진돌이의 목줄기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을 주었고 그 작고 하얀 몸이 민수의 무게를 받으며 뒤로 조금씩 물러섰더랍니다. 그렇게 민수는 천천히 안전한 바위 쪽으로 끌려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바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손톱이 하얘지도록 바위를 붙잡았지요. 숨을 헉헉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약 진돌이가 없었더라면 저 아래 계곡물 속이었을 것이었지요. 진돌이는 민수의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입가에는 민수의 옷자락을 잡아 끄느라 생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이빨 사이가 긁혀 실핏줄이 비쳤습니다. 그런데도 진돌이는 꼬리를 가볍게 치며 민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괜찮으냐고 묻는 것처럼.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다 그 입가의 붉은 자국을 보고서야 울컥했습니다. 진돌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민수는 진돌이의 머리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진돌이의 털에서는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났지요. 그리고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진돌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귀 뒤를 쓰다듬을 때 진돌이의 꼬리가 천천히 한 번 흔들렸더랍니다. 이 일을 겪으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나약하게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기어서는 안 된다. 엄마를 찾으려면 살아서 걸어야 한다. 민수는 고개 아래로 내려가 굵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칼로 끝을 다듬어 지팡이를 만들고 그것을 바위에 찍으며 다시 까마귀 고개를 올랐지요. 이번에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끝이 얼음을 깨고 바위를 짚어가며 민수는 한 발씩 끝까지 올라갔더랍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멀고 먼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너머로 희뿌연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어머니는 저 어딘가에 계실 것이었습니다. 살아 계실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바람을 향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돌이가 앞서 걸었습니다. 꼬리를 단단하게 말아 올린 채로 귀를 쫑긋 세운 채로 흔들리지 않고 남쪽을 향해 걸었지요. 산속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날은 생각보다 자주 왔더랍니다. 장에서 산작은 좁쌀 주머니가 바닥나고 길가에서 주워 먹을 열매도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한겨울의 산속에서 민수와 진돌이는 함께 먹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돌이가 혼자 산속을 뒤지며 먹을 것을 구해왔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민수와 진돌이는 손발이 척척 맞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더랍니다. 진돌이가 숲 바닥의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걸어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코가 미세하게 떨리고 귀가 그쪽으로 당겨졌지요. 그리고는 특유의 짧고 낮은 소리를 한 번 냈습니다. 꿩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신호였지요. 민수는 그 신호를 알아듣고 진돌이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반대편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고 숲풀 쪽으로 몰아갔지요. 숲풀이 바스락거리는 순간 꿩 한 마리가 퍼드덕하며 날아올랐고 그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돌이가 번개처럼 뛰어올랐더랍니다. 짐승과 아이가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사냥해온 동료 같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눈빛 하나, 귀의 방향 하나, 꼬리의 각도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더랍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낙엽을 모아 불을 피우고 꿩을 구웠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며 타오르는 냄새가 산속에 퍼졌지요. 진돌이는 민수 맞은편에 앉아 고기가 익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고기를 반으로 나누어 진돌이 앞에 내밀었지요. 진돌이는 냄새를 한 번 맡고 민수를 한 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서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또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좁은 산길 어귀에 거적대기를 덮은 허름한 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모닥불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고 민수는 그동안 홀로 걷느라 쌓인 외로움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어쩌면 답이라도 한술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 순간 진돌이가 민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경고도 없이 진돌이의 몸이 민수의 두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길을 막아섰지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귀가 뒤로 바짝 당겨지고 꼬리가 무겁게 아래로 내려갔더랍니다. 진돌이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활처럼 휜 목줄기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지요. 민수는 진돌이의 귀 뒤를 살살 긁었습니다. 진돌이야, 저기 불 피우는 사람들인데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배가 고픈데. 진돌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낮추며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입으로 물었지요. 그리고 옆 덤불 쪽으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민수를 이끌며 민수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진돌이를 믿어 덤불 속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덤불 속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 지켜보았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막 뒤에서 장정 서넛이 나왔습니다. 모두 몽둥이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지요. 눈이 움푹 패이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길 쪽을 번갈아 살펴보았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짐을 덜 작정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지요.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만약 진돌이가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민수는 배고프다는 생각 하나로 저 사내들 앞에 나타났을 것이었습니다. 홀로 나타난 어린아이를 저 사내들이 그냥 보내주었을 리 없었지요. 등에 맨 보따리를 빼앗기고 어머니의 저고리도 빼앗기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했을 것이었더랍니다. 민수는 진돌이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진돌이의 털 속에 코를 묻었지요. 흙 냄새와 소립 냄새와 진돌이만의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덤불 속을 기어서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갔더랍니다. 한참을 돌아산 길을 우회하고 나서야 민수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진돌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걸었지요. 진돌이야, 너는 내 동생이자 형이고 또 우리 아버지 같구나. 민수는 걸으며 진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진돌이는 고개를 조금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망울 안에서 불빛 같은 것이 흔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무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 빛이 이제 민수와 진돌이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민수가 발을 절뚝이면 진돌이는 걸음을 늦췄고 민수가 허기로 눈빛이 흐려지면 진돌이는 코를 낮추어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지요. 밤에 민수가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 진돌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슬그머니 다가와 민수의 발 위에 턱을 얹었습니다. 그 무게감, 그 온기 하나가 민수를 잠들게 했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위로였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고 나서 민수는 작은 주막거리를 만났더랍니다. 허름한 초가에 등불이 켜져 있었고 부뚜막에서는 무언가 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된장 냄새와 뜨거운 쌀밥 냄새가 뒤섞여 민수의 코를 간지렸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에는 나루터 이를 도와주다 얻은 엽전 몇 잎이 남아 있었지요. 민수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냄비 뚜껑을 여는 김이 펑 퍼지는 속에서 흰밥 한 그릇을 퍼다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도 작은 뚝배기째 올려졌지요. 민수는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밥상 앞에 수저를 들기 전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지요. 민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서 어머니 얼굴이 지나갔더랍니다. 민수는 밥을 절반만 먹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손으로 뭉쳐 주막 바깥에서 기다리는 진돌이에게 내밀었지요. 진돌이는 그것을 한 입에 받아먹고 민수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주막 할머니가 바깥을 내다보다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뚝배기에 남은 찌개 건더기를 한 사발 더 퍼다 진돌이 앞에 놓아주었더랍니다. 아이고, 이 신통한 짐승. 저리 잘생긴 개는 나도 처음 본다. 얘야, 너 어디서 왔어? 이 겨울에 혼자 어디 가는 게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머뭇거렸지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광목 보자기를 가져왔지요. 보자기 안에는 주먹밥 2개와 마른 청어 1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져가거라. 고개 하나 더 넘으면 제법 큰 장이 서는 마을이 있으니 거기 가서
엄마 소식 알아봐. 민수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수의 머리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부뚜막 앞으로 돌아갔더랍니다. 세월이 흐르며 민수의 키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길 위에서 계절이 바뀌었지요. 눈보라가 잦아들고 바람이 조금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어느 아침 산기슭 바위 틈에서 작은 풀잎 하나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연하디연한 연두색이 피었지요. 민수는 그것을 보고 한참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던 게지요. 겁 많던 눈망울에는 단단한 결기가 서리기 시작했더랍니다. 처음 길을 나설 때 민수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만 되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민수는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중에도 이를 악물며 버티셨던 것처럼 어머니가 낯선 집에 끌려가면서도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던 것처럼 민수도 그렇게 버텼지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저고리 조각을 품에 꼭 쥐고 민수는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우리 진돌이랑 내가 꼭 찾으러 갈게요. 이제 난 예전에 약한 민수가 아니거든요. 그 말을 아침마다 되풀이하는 것이 민수에게는 기도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했더랍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산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달래꽃은 이 산 저 산 비탈마다 붉게 피어 올랐지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리며 민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그 꽃잎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산비탈에 핀 진달래를 한 다발 꺾어와 부뚜막 앞 작은 사발에 꽂아두고 좋아하시던 어머니. 민수는 진달래꽃을 두 송이 꺾었습니다. 하나는 저고리 안에 품었지요. 어머니를 만나는 날 드리려고. 하나는 진돌이의 귀 옆 털 사이에 꽂아 주었습니다. 진돌이는 귀를 한번 파닥거리더니 가만히 있었지요. 새하얀 털 사이에 붉은 진달래가 꽂힌 그 모습이 민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스웠겠습니까? 민수는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작게 소리도 없이.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지요. 진돌이는 그런 민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친구는 그렇게 진달래 핀 산길을 걸어 내려갔더랍니다. 남쪽 나루터까지는 여전히 수많은 고개가 남겨져 있었지요. 그래도 민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운 것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은 아닐까 하는 것. 하지만 그 두려움이 민수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요.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강한 하얀 개, 진돌이가 있었으니까요. 두 친구의 우정은 길 위에서 더욱 깊어졌더랍니다. 민수의 마음은 진돌이의 용맹함을 닮아 날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돌이는 사람이 아니어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무언가였더랍니다. 비 오는 날 민수가 처마 밑에서 옹크리고 있으면 진돌이가 옆에 붙어 온기를 나눠주었고, 오르막길이 가팔라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리면 진돌이가 민수의 손에 등을 내밀어 기대게 해주었지요. 말 못하는 짐승이건만 진돌이는 언제나 민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하고요. 그렇게 두 친구는 남쪽을 향해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더랍니다. 남쪽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민수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차디찬 바닷바람뿐이었더랍니다. 나루터는 민수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물 위에 줄지어 떠 있었고 짐꾼들이 무거운 포대를 어깨에 메고 오가며 고함을 질러댔지요.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가득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도가 부두 가장자리를 철썩이며 때릴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튀어올랐고 그것이 민수의 뺨에 닿아 차갑고 짭짤하게 스며들었더랍니다. 민수는 나루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몇 달 전에 이 나루터에서 여인네 며칠 배에 실어 보낸 것을 보신 분 계십니까? 작은 키에 눈이 고운 분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나루터였으니 몇 달 전 일을 기억하는 이가 없는 것이 당연했지요. 어떤 이는 바쁘다며 손을 내젓고 가버렸고 어떤 이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발이 닳도록 나루터를 돌았지요. 진돌이는 그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늙은 뱃사공 하나가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더랍니다. 그 무렵의 말이냐. 여인네 서너시 배에 실려 간 적이 있었는데 다들 얼굴이 반반하고 손이 고왔지. 어디로 갔냐고. 글쎄다. 배가 하도 많이 다녀서. 다만 그 배에 탄 자들이 목수 일을 한다는 말은 들었어.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 뱃사공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는 듯 뱃전을 두드리며 돌아섰지요. 민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목수, 나무 냄새, 그것뿐이었지요. 실처럼 가느다란 단서였지만 민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나무 냄새 나는 목수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큰 고을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민수는 알 수 없었더랍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온 힘을 다해 달려왔건만 막상 도착한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부두 끝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지요.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철썩, 철썩. 그 소리가 민수의 귓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처럼 들렸더랍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요. 이 넓은 세상 어디에 어머니가 계신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10살 배기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거대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진돌이가 민수의 손등에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코끝이었지요. 그 감촉이 민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진돌이는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호박색 눈망울의 파도가 비쳐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 안의 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변하지 않는 그 빛이 민수에게 말하고 있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걷고 있다. 민수는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루터에서 배시를 시작했더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밧줄을 나르고 갯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옮기고 배 바닥에 괜 물을 퍼내는 일까지 민수는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어린아이를 일꾼으로 받아주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빈말이나 사정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일을 시작했지요. 쌓인 밧줄을 정리하고 아무도 치우지 않는 부두 귀퉁이에 생선 찌꺼기를 쓸어 담고 짐꾼들 뒤에 따라다니며 떨어진 짐을 주워 얹어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져 속살이 드러나고 거기에 밧줄 섬유가 박혀 들어가 쓰라렸지요. 그 손을 바닷물에 담그면 짠기가 파고들어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손을 빼지 않았더랍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집에서 겪고 계실 것들에 비하면 밤이면 진돌이의 따뜻한 배를 베개 삼아 나루터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나루터의 밤은 낮보다 더 시끄러웠지요. 술에 취한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 파도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배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진돌이의 배 위에 귀를 대면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쿵쿵쿵 진돌이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내일 또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일 또 단서가 생길 것이다. 그 생각을 놓지 않고 잠들었더랍니다. 그렇게 다리 차고 기울기를 여러 번 하는 동안 민수의 어깨는 조금씩 떡 벌어지고 눈빛은 숫돌에 간 칼날처럼 단단해졌더랍니다. 한편 민수가 나루터에서 그 지난한 나날을 버티는 동안 어머니 정화는 깊은 산속 목수의 집에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더랍니다. 목수의 집은 산기슭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나무를 다듬는 작업장이 있었지요. 작업장에서는 언제나 대패 소리가 났습니다. 슥, 슥, 슥. 나무 결을 따라 대패가 지나가는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낮아서 멀리서 들으면 마치 누군가의 깊은 숨소리처럼 들렸더랍니다. 정화가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을씨년스럽기가 버려진 빈터 같았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목수는 그저 나무 깎는 일에만 매달려 제 몸 돌볼 줄 몰랐지요. 밥은 끼니 때를 넘기기 일쑤였고 빨랫감은 구석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옷은 해지고 때가 탔으며 얼굴에는 언제 씻었는지 모를 때 자국이 가득했지요. 큰아이는 12살이었고 막내는 이제 5살이었는데 막내는 정화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가 그리워서 우는 것인지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 우는 것인지 정화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정화는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달래었더랍니다. 그날 밤부터 정화는 자기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묵은재를 긁어내고 솥을 닦고 쌀을 일어 밥을 안쳤지요. 붓두막 위에 물을 올리고 찬거리를 손질하는 동안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움직였지요. 거칠어진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민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아픔은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았더랍니다. 무너지면 안 되었지요. 민수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정화는 어미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이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었더랍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에 비스듬히 들어올 때 정화는 아이들을 차례로 불러 앉혔습니다. 얽힌 머리카락을 빗으로 살살 풀어가며 아픈 것은 없냐고, 어제 잘 잤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정화가 빗을 들기도 전에 먼저 와서 앉았더랍니다. 막내는 정화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기도 했지요. 목수는 그런 정화를 작업장 문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기가 바위 같은 사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정화가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는 그 옆 얼굴을 바라볼 때면 목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대패를 멈추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화의 뺨에 내려앉는 그 순간 목수의 가슴 한 구석이 낯설게 간질거렸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무뚝뚝한 사내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더랍니다. 정화가 차려준 밥상이 목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산기슭에서 뜯어온 흔한 나물이었지요. 냉이와 달래와 쓴바귀, 누가 해도 먹을 수 있는 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손을 거치면 달랐더랍니다. 향긋한 들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살짝만 쳐서 무친 냉이는 씹을수록 봄산의 흙냄새가 입안에 번졌지요. 쓴바귀는 쓴맛이 나기 전에 물에 담가 우려내어 쌉쌀한 맛이 혀끝에만 남게 했습니다. 목수가 늦게까지 대패질을 하는 날이면 정화는 아랫목에 뚝배기를 묻어두었더랍니다. 목수가 불을 끄고 들어왔을 때 이불 속에서 꺼낸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속에서 나오는 된장국 냄새에 목수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요.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목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다 먹고 난 빈 그릇을 보면 그것이 곧 말이었더랍니다. 정화는 그 빈 그릇을 거두며 작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밥을 싹 비우고 나면 정화가 그렇게 웃어주었지요. 그 웃음이 같은 웃음이었더랍니다. 가끔 정화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목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과 함께라면 남은 생이 참으로 따뜻하겠구나 하는 연정의 싹이 서서히 돋아나고 있었던 게지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루터에서 단서를 모으며 버티던 민수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은 어느 장날이었더랍니다. 나루터의 장이 서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장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너물 장수, 옹기 장수, 삼배 파는 안악내, 엽 장수, 약재 장수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요. 사람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그날의 장터는 유난히 시끄럽고 활기찼더랍니다. 민수는 장날이면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며 그 틈틈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요. 어머니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는지, 목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얌전하게 민수의 발치에 앉아있던 진돌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코를 높이 치켜들었지요. 콧구멍이 미세하게 떨리며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앞으로 쫑긋 당겨졌더랍니다. 진돌이의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꼬리가 서서히 위로 말려 올라갔지요. 그것은 짐승이나 위험을 감지할 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되고 깊이 각인된 냄새를 맡았을 때 온 감각이 그쪽으로 쏠릴 때의 자세였지요. 진돌이가 뛰었습니다. 민수는 미처 붙잡을 새도 없었습니다. 진돌이는 장꾼들 사이를 바람처럼 헤치고 어느 한 방향으로 달려갔지요. 사람들이 놀라 옆으로 비켜섰고 좌판 하나가 흔들려
엿가락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엿 장수가 고함을 질렀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더랍니다. 민수가 뒤를 쫓았습니다. 진돌이야, 기다려.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달렸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진돌이의 하얀 털이 사람들 사이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쫓으며 달리다 보니 장터 끝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진돌이가 멈추어 서 있었더랍니다. 진돌이 앞에는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내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손마디가 두툼하고 거칠었습니다. 옷에는 나무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고 소매 끝에는 나무진이 묻어 굳어 있었지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 특유의 마른 나무 냄새와 대패, 기름 냄새가 그 사내에게서 진하게 풍겨 나왔더랍니다. 진돌이는 그 사내의 발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낮게 끙끙거리며 그 옷자락에 코를 가져다 댔지요. 사내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진돌이는 집요하게 그 옷자락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가 품고 있던 눈물 젖은 저고리의 냄새, 부뚜막 연기와 들기름과 그 무엇보다 진한 민수에게만은 세사. 무엇보다 진했던 그 그리운 살 냄새가 그 사내의 옷에서 미세하게 풍겨 나왔던 게지요. 민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리고 곧바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목수 일을 하십니까? 사내는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작고 깊었지요.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눈빛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사내는 잠시 민수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그렇소만. 혹시 어르신 댁에 정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계십니까? 사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재는 듯한 눈빛으로 민수를 보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진돌이가 여전히 자신의 옷자락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더랍니다. 사내는 그 진돌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더니 다시 민수를 보았지요. 따라오시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민수의 귓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더랍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나루터에서 무트로 나와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올랐지요.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전부였더랍니다. 민수는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목수의 걸음이 크고 빨랐거든요. 진돌이는 목수와 민수 사이를 오가며 걸었는데 목수의 발치를 킁킁거렸다가 민수 곁에 붙었다가를 반복했지요. 길을 걸으며 진돌이의 꼬리는 내내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더랍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 사이로 잘 지어진 집 한 채가 있었지요. 대문 위로 소량기가 내려앉았고 마당에서는 대패 소리가 슥슥 들려왔습니다.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더랍니다. 민수는 담장 밖에 서서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지요. 저 연기 속에 어머니가 계실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목수의 뒤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장 한쪽에 대패밥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빨랫줄에는 아이들의 적삼이 나란히 걸려 있었지요. 그리고 마당과 양지 바른 곳에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더랍니다. 작은 키,
고운 눈매, 바느질하는 손가락의 움직임. 민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돌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아무도 막을 틈이 없었더랍니다. 진돌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바느질하는 여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치맛자락을 입으로 살며시 물고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끙끙거렸지요. 여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둔 실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고개를 들어 진돌이를 내려다보다가 그 너머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더랍니다. 먼지투성이에 집시는 다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라 있었고 어깨가 조금 벌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더랍니다. 어미를 찾는 어린 짐승의 눈처럼 그리움과 간절함으로 가득 찬 그 눈이. 정화는 들고 있던 옷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실패가 굴러 마당을 가로질러 갔지요. 정화는 맨발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꿰어 신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을 달렸더랍니다. 차가운 흙이 발바닥에 닿는 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그저 달렸습니다. 엄마. 민수도 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만났더랍니다. 정화가 민수를 끌어안았지요. 민수의 얼굴이 어머니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부뚜막 연기 냄새와 들기름 냄새와 그 무엇보다 진한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그리운 어머니의 살냄새가 코끝에 가득 찼지요. 그때서야 민수는 울었습니다. 나루터에서도 울지 않았고 까마귀 고개에서도 울지 않았고 산적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민수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더랍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꺾이도록 울었지요. 정화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다해 울었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고 우는 그 소리가 조용하던 마당에 가득 찼지요. 진돌이는 두 사람의 곁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지요. 그 하얀 털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진돌이의 눈망울에는 무언가 가득 차 있었더랍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빛인지 아니면 짐승의 눈에는 담기지 않는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마당에 있는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했더랍니다. 목수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거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살아온 무뚝뚝한 사내였지만 그는 나무를 볼 줄 알았습니다. 나무의 결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어느 부분이 단단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오래 들여다보면 나무가 살아온 시간이 보이는 법이지요. 목수는 민수의 발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진돌이의 털에 묻은 수천 리 길의 먼지를 보았지요. 해진 집신과 그을린 얼굴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눈물 한 방울 감추지 않는 그 어린 사내의 눈빛을 보았더랍니다. 목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훔치고 목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르신 댁에서 평생 머슴으로 일하며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더랍니다. 진돌이 또한 민수의 마음을 아는 듯 민수 옆에 나란히 앉아 늠름하게 목수를 응시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의젓했는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더랍니다. 목수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내 평생 수많은 나무를 만져보았지만 사람의 마음결이 이토록 고운 것은 처음 보는구나. 목수는 민수의 앞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이 두툼하고 따뜻했지요. 그리고 저게 정녕 미물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 저 짐승이 내 어미의 냄새를 천리 밖에서 맡아왔다는 것이 나는 조금도 믿기지 않으면서도 믿어지는구나. 목수는 진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돌이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지요. 목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돌이는 잠시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그 손 위에 앞발을 얹었더랍니다. 머슴이라니 그런 소리 말아라. 내 오늘부터 정화 씨를 내 반려자로, 너를 내 아들로 삼아 우리 함께 이 집의 기둥이 되어보자꾸나. 정화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요.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가 다시 그 눈에 물기가 차올랐더랍니다. 이게 웬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어머니를 잃지 않아도 되고 헤어질 걱정 없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날 저녁 산골 목순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정화가 차린 밥상은 풍성하지 않았지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은 세상 어느 잔치상 앞보다 환하고 따뜻했더랍니다. 목수의 세 아이들은 민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다 밥 먹는 진돌이를 보고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그 웃음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오래도록 채워지지 않았던 그 구석들이 비로소 따뜻한 소리로 가득 찬 것이지요. 한편 최선비는 민수네 집을 빼앗고 정화를 팔아넘긴 돈으로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었더랍니다. 그 무렵 마을에 수상쩍은 직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말솜씨가 번지르르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땅의 기운이 어떻고 혈맥이 어떻고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지요. 최선비가 그 직원을 만난 것은 어느 해질 무렵 주막 앞에서였습니다. 직원은 최선비를 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지요. 선비님, 제가 선비님의 인상을 보아하니 곧 큰 부자가 될 상이십니다. 다만 그 복을 받아낼 자리를 아직 못 잡으셨을 뿐이지요. 최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귀는 기울였지요. 원래 욕심이 많은 자는 좋은 말에 귀가 먼저 열리는 법이거든요. 저기 남쪽 민둥산 자락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온천 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땅 밑으로 뜨거운 물줄기가 흐르는데 거기를 사서 파기만 하면 나라 제일의 부자가 되실 겁니다. 온천 하나만 있으면 팔도에서 사람이 몰려들 게 아니겠습니까? 최선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제 아무리 학식 높은 선비라도 눈앞에 황금빛 환상이 펼쳐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이더랍니다. 최선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면 뒤척일수록 온천물이 펑펑 솟구치는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최선비는 직원을 다시 찾아갔고 남은 재산을 몽땅 털어 그 민둥산을 샀더랍니다. 일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최선비는 매일같이 작업장에 나타나 일꾼들을 들볶았지요. 더 팔아, 더 깊이 팔아, 게으른 놈들 같으니. 가을 햇볕 아래 일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팠고 최선비는 비단 부채를 붙이며
그들 위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 아래 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며 최선비의 입꼬리는 날마다 올라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더랍니다. 일꾼 하나가 곡괭이를 한 번 더 내리찍는 순간 땅 밑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처럼 가느다란 김이었지요. 그것이 점점 굵어지더니 급기야 뜨거운 물줄기가 땅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온천이었지요. 하하하. 이제 내 세상이다. 온 세상 돈이 다 내 발 아래 있구나. 최선비는 솟구치는 온천물을 보며 두 팔을 벌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더랍니다. 도포 자락이 펄럭이고 갓이 비뚤어졌지만 최선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온천물이 하늘을 향해 치솟는 그 장면이 자신의 영화로운 미래처럼 보였던 게지요. 하지만 기쁨은 딱 반나절 뿐이었더랍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기도 전에 산 아래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포졸대가 몰려왔습니다. 선두에는 관아 깃발이 펄럭였지요. 포졸들은 작업장으로 곧장 올라오더니 최선비의 멱살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나라 땅에 멋대로 구덩이를 팠느냐. 알고 보니 그 민둥산 자락은 최선비가 산 땅에서 딱 한 뼘 벗어난 나라 땅이었던 게지요. 사기꾼 지관은 교묘하게 경계선을 속여 팔아넘겼고 최선비가 신나게 판 구덩이는 결국 나라의 재산을 건드린 꼴이 되었더랍니다. 온천수가 솟는 자리도 물줄기도 모두 나라 땅 위에 있었지요. 이건 내 땅이요. 내가 산 땅이란 말이요. 최선비가 울부짖으며 포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포승줄 뿐이었더랍니다. 투자한 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나라에 몰수당했지요. 게다가 나라 땅 무단 점거의 재물 손괴까지 죄명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포졸들이 최선비를 끌고 산을 내려가는 길은 비탈지고 좁았습니다. 최선비는 묶인 손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지요. 그러다 나루터 어귀에서 발이 미끄러졌더랍니다. 마침 어부들이 버리고 간 생선 찌꺼기 더미가 길목에 쌓여 있었는데 최선비의 발이 그 위를 밟고 말았지요. 비단 버선이 미끌미끌한 생선 껍질 위에서 형편없이 미끄러지며 최선비는 그대로 그 더미 위에 쓰러지고 말았더랍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선비가 허우적거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머리 위에는 비릿한 생선 대가리가 갓처럼 씌워져 있었습니다. 양쪽 귀에는 조기 꼬리가 대롱대롱 매달렸고 도포 자락은 생선 핏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지요. 비단 도포가 생선 비린내를 한껏 빨아들여 퀴퀴하게 풍겼더랍니다. 온천수로 몸을 씻으려던 꿈 대신 썩은 생선 핏물로 온몸을 적시게 된 것이지요. 나루터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선 선비 나간다. 온천 대신 똥물 파는 선비 나간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 웃음을 참지 못하고 뒤돌아 킥킥거렸습니다. 최선비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생선 기름이 잔뜩 뺀 바닥이 또 한 번 그를 미끄러뜨렸더랍니다. 털썩 다시 주저앉으며 생선 대가리가 또 하나 그의 어깨 위로 굴러 떨어졌지요. 포졸들이 무표정하게 최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국 최선비는 관아로 끌려가 곤장백대를 맞고 가시덤불 우거진 먼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더랍니다. 그가 실려 가던 수레 뒤로 진돌이를 꼭 닮은 하얀 개 한 마리가 끝까지 따라가며 비웃듯 짖어댔다고 전해집니다. 멍, 멍, 멍.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했는지
길가에 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피식피식 웃음을 흘렸다고 하지요. 그 뒤로 최선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는 이가 없었더랍니다. 다만 다시는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민수는 목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웠지요. 처음에는 대패를 잡는 것조차 서툴러 나무에 긁힌 자국만 남겼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민수의 손길은 정교해졌습니다. 나무결을 잇는 법, 나무가 살아온 방향을 가늠하는 법, 어느 부분이 단단하고 어느 부분이 유연한지를 손끝으로 느끼는 법을 배웠지요. 목수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민수가 실수를 하면 직접 손을 잡아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었더랍니다. 그 두툼하고 거친 손의 감촉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겹쳐 민수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진돌이는 그 사이 아이들의 든든한 수호신이 되었더랍니다. 목수의 새 아이와 민수까지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면 진돌이는 언제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담장 가까이 가면 사이에 끼어들어 막았고 낯선 사람이 대문 앞에 서면 먼저 나가 냄새를 맡았지요. 목수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때면 진돌이는 반드시 그 곁에 따라갔습니다. 위험한 낭떠러지가 가까워지면 목수의 앞을 가로막아 길을 바꾸어 주었고 짐승의 기척이 느껴지면 먼저 낮게 경고를 주었지요. 목수는 처음에는 개가 따라다니는 것이 귀찮았지만 어느 날 진돌이 덕분에 발을 헛디딜 뻔한 자리를 피한 뒤로는 산에 갈 때 진돌이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했더랍니다. 그리고 정화는 그 집안의 봄이 되었지요. 아이들이 자라며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랍니다. 밥상 앞에 앉기 전 두 손을 모으는 것,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든 날도 감사할 것 하나는 찾아 이야기하는 것. 저녁마다 아이들이 정화 곁에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정화는 그것을 들으며 웃고 또 웃었지요. 목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더랍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그 일대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가 되었고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더랍니다. 민수가 만든 문짝은 사계절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았고 민수가 다듬은 대들 보는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지요. 사람들은 그 솜씨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럴 때마다 씩 웃으며 대답했더랍니다. 나무가 오래 버티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지요. 그것은 목수 아버지가 말없이 가르쳐 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민수는 알고 있었더랍니다. 가장 추운 밤에도 제 온기를 나누어 주던 진돌이에게서 가장 먼 길을 걸어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진돌이는 늙어서도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흰 털 사이로 회색 빛이 섞이기 시작했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마루 끝에 엎드려 햇볕을 쬐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하지만 민수가 작업장에서 일할 때면 진돌이는 반드시 그 곁에 와서 앉았더랍니다. 대패 소리가 나는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소리가 멈추면 눈을 떠 민수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는 것이 진돌이의 일과가 되었지요. 그 하얀 늙은 개는 수많은 새끼를 남겼더랍니다. 새끼들은 모두 어미를 닮아 새하얀 털에 귀끝만 잿빛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개들을 보면 진돌이 자식이다 하며 반가워했고 그 개를 한 마리라도 얻으려는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하얀 개들이 집을 지키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퍼졌지요.
까닭인즉 진돌이를 닮은 그 개들이 있는 집마다 유독 화목하고 아무 탈이 없었기 때문이었더랍니다. 깊은 밤 산골집 마당에는 진돌이의 고른 숨소리와 어머니 정화의 다정한 콧노래 소리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민수는 작업장 문을 닫고 나오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추었더랍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소나무 가지 위로 달이 걸려 있었고 그 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진돌이는 마루 끝에 엎드려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하얀 등이 달빛을 받아 빛났더랍니다. 민수는 진돌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진돌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지요. 그 호박색 눈망울의 달이 담겨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진돌이의 귀 뒤를 천천히 쓰다듬었더랍니다. 진돌이의 꼬리가 느리게 한 번 흔들렸지요. 두 친구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언덕 위에서는 그해 봄에 심은 진달래꽃이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피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었더랍니다. 진돌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 이듬해 봄부터는 그 자리에도 진달래 한 그루가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했더랍니다. 저 개는 살아서도 저 아이 곁을 지키더니 죽어서도 주인 아버지 곁을 지키는구나. 그 뒤로 그 마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더랍니다. 봄이 되어 아버지 무덤가에 진달래가 필 때 멀리서 희고 큰 개가 그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지는 저녁 무렵 바람이 불어 진달래 꽃잎이 흩날릴 때 어디선가 낮고 부드러운 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진돌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면 까닭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봄바람에 실려오는 진달래. 향기와 그 멀고 포근한 게 울음소리를요. 민수와 진돌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온기는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 있더랍니다. 진달래가 피는 봄날이면 그 언덕 어딘가에서 이제 여러분도 눈을 감으세요. 따뜻한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고 진돌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그 밤 속으로 어머니의 콧노래가 멀리서 들려오는 그 포근한 꿈나라로 편안하게 떠나가세요.